네, 어제는 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서 세계 증시 가운데 한국 주가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동학개미 세력들이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일지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미국 증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셨었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합권이었고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마이너스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의 미국의 증시 네. 주가가 올라갔지만 사실 그동안 지적적 위험에서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그것이 크게 올라간 거냐 하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푸틴보다는 바이든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에 내에서는 정치의 전문적인 이런 외신들이 가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푸틴이 철군한다면 사실 바이든이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하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슬수가 섞여 있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푸틴의 철군되는 바이든이 더 수세에 몰릴 것이다 하는 입장으로 그 결론을 내서 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태도가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도 철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예. 여기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토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도 쉽지 않지만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이렇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장 초반에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데에는 또 다른 지정학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이 또 다른 지정학적 점이 괌 기지에 미국이 전력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8차례 걸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강한 메시지가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까 정강께서도 올해가 사실 닉슨의 중국 방문 50주년 때거든요. 예. 상당히 획기적인데요. 그때 당시에 양측의 외무장관 저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해러드 키신저가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닉슨이 중국에 방문했는데요. 사실 50주년 돼서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 그때 당시에는 냉전에 미국과 중국 빙봉 얘기 이렇게 했는데요. 지정학적 위험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는 오늘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공행진이 돼서 장 초반에 증시에 상당 부분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월가의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1월 FOMC 의사록 공개였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3월 FOMC를 포함해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도 국내 언론은 대부분 다 FOMC 의사록이 매파적 속성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사실 초반에 지적적 위험의 낙폭을 만회할 정도로 완화적으로 비추었다. 예. 그래서 국내 언론의 매파와 시장의 움직임은 완화 분위기에서 서로 미스매칭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신인기 특파원께서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그걸 좀 정리해서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또 페드의 기본 목표가 뭐냐 하는 측면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의사록에서 관심이 됐던 것은 0.5%포인트의 3월에 빅스텝 금리 인상 이 여부,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QT와 서로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금리를 올려가고 양적 긴축을 당할 때 매번 회의, 3월에서부터 매번 회의에 하는 거냐, 스텝 바이 스텝, 그 다음에 고스텝 방식인데요. 사실상 페드의 지금의 매파적 속성을 볼 때는 1980년 제2차 얼쇼크 이후에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인 폴 워커 방식을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되면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3월 회의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다. 0.5%보다도 0.25%보다도 0.5% 금리 인상. 근데 이 0.5% 금리 인상은 되면 사실은 양적 긴축과 이렇게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0.5%포인트는 사실 지금의 물가 수준을 볼 때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면 이 정도의 페드의 FOMC 의사록이 나오면 증시에서는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신트파크에서 잘 전해주셨습니다.
양적 긴축을 언제 사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 그 3분기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의 예상과는 다소 좀 늦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페드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의 기본이 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경제지표를 상당히 중시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든지 페드의 정책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소비자 기대 심리, 생산자 물가는 높게 나오지만 그 생산자 물가는 미국의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오더라도 사실 연방 독점 거래 리니어 칸이라든가 이런 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기대 심리가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상당분 완화적 기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장 초반에 지정학적 위험에서 낙폭을 떨어지고 국내 언론 똑같은 FOMC 멤버에서 매파적이라 이렇게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많이 받쳤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페드의 기본 목표는 경기라든가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위험이 되는 상태에서 페드가 매파 가면 증시는 무너지겠죠. 이런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올 들어서 국내 증시가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손실이 늘어난 동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증시를 할 때는 네. 너무 미국 쪽으로 이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국내가 더 급하죠. 낙폭이 가장 크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날이다. 왜냐하면 오스템 인프란트의 거래 정지 여부, 재개 문제, 그다음에 어제 계양정기에 또다시 대규모 횡령 사건, 그리고 안다 자산운용이 사실상 SK캐피탈의 집중 투표제를 이렇게 건의했던 날이고, 그다음에 강성무 펀드가 대한항공 문제 관련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부분 다 이런 문제가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와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상 그 동학개미들이 지금 연대 움직임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편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동학개미들의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면 이 문제, 손실이 불어난 문제가 단순히 동학개미의 책임만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손실이 불어나니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개미분들이 적극적 연대 움직임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것을 K주주운동, 세이비 코스피 운동, 코스피를 구제시키겠다. 그러면 손실만의 폭이 줄어들겠죠? 손실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좀 보면 자산운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동학개미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다 자산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 달 주주총회들이 많은데요. 주주총회 하시는 이런 그 대상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이맘때쯤에 정부 단계에서 5월달 공매도 재개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버스도 돌아다니고 있죠. 네. 노란 버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 노란 버스에 이렇게 의장이 되시는 분이 항상 한국경제 TV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옹호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꽃놀이패다. 근데 동학개미들이 과연 거기에서 될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매도에서 재개했거든요.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것은 동학개미 연대되면서 이 적극적 역할 때문에 공매도의 그 재개에 따른 충격을 흡수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 가장 큰 배경이 그때 나온 게 숏커버링입니다. 숏커버링 아시겠죠? 주식을 외국인들이 내릴 것을 사서 공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이 되겠습니다는 주가가 동학개미 때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숏커버링 했던 겁니다. 이만큼 동학개미의 힘이 커졌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어떨까? 더 커졌다. 그러니까 최근에 동학개미 연대 운동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동학개미들이 투자했던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투자했던 투자 대상 기업들이 굉장히 네. 실망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게 대부분 물적 분할 아닙니까? 예. 물적 분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카카오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카카오 딱 투자하면 미래의 잠재 가치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저 또 뭐 게임이라든가 뱅크라든가 하면 이걸 딱 떼어내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카카오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앉아서 그냥 손실을 당하는 거죠. 이게 카카오의 문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스라든가 카카오 뱅크라고 그랬는데요. 계열사가 한때는 120개에 근접했습니다. 이게 뭐냐? 원 카카오 투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이것만입니까? SK이노베이션도 다들 할 겁니다. 작년에 최대야.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뜨는 게 LG화학 주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을 확 뛰니까 LG화학의 주주원들이 주가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입니까? 제가 여기에 CG에 넣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은 상황이 이 물적 불안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느냐?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신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 오늘 그 중요한 날이겠습니다는 투자 대상 기업의 임직원들의 배신 행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직원들의 배신 행위는 올셈 임플란트 뭐 세계적 기업이라는데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많은 횡령 사건이 있습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약 정지도 또 터졌죠. 주식 거래 정지죠. 투자했던 사람들은 뭐냐? 그 기간 동안에 재개업과 관계없이 뭐냐면 내 자산이 돈 투자한 사람들이 내일 모레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지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손실입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것만입니까? 주가를 받쳐야 할 때 카카오 CEO들이 뭐냐 주가를 스탁 없이는 내다 쳐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라든가 투자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실 그 정책 당국도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내 책임만이냐? 동학개미 입장에서 내 책임만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대상 투자했던 기업들이 저렇게 배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계시키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동학개미의 연대 움직임을 한국판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폴 싱어로 알려져 있는 예. 그래서 과거에는 투자해놓고 수동적으로 이익을 하면 이렇게 이런 배신액들 때문에 손실이 안 기록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의의 뜻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나왔습니다. 자, 주주가치 극대화, 지배구조 개선, 뭐 쭉 해서 이 방법들이 다 아시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폴싱과 같은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자, 최근에 동학개미 연대 운동을 행동주의 해가 아니냐 해서 오해가 불러일으킨 데는 이 사람들이 본래 목적대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사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진 않거든요. 문제는 자 우리가 폴싱의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든가 한국의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 주주가치 극대화를 한다 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기업 사냥꾼, 늑대, 이리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학개미 운동은 주주를 이익을 증대시키고 투자 대상 기업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정책 당국의 입장을 중시하는 공생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 종전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임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이만 네스 방식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동학개미의 연대 움직임은 자 샤프리로서의 공생적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주와 주주 대상기업과 같이 선순환 관계에서 대상기업이 올라가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그 이익이 주주들이 올라가는. 그러면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공생적 관계면 국가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한국의 위상 올라가지고 한국의 주가도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선순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 자신의 배신 행위라든가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 동학개미의 이 선의 운동을 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라 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동학개미 운동 1년이 지난 지금이랑은 사뭇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투자 대상 기업이나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게 머펫과 맹거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앵커도 작년에 버크셔일스 주총에 전해서 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미국도 개인 투자가들이 거는 게 러빈후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빈후드를 미국의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물론 다르긴 하지만 미국판 동학개미를 보통 러빈후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버핏이라든가 그 부회장은 찰리 맹거가 이 미국의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작심반을 했죠. 그 내용 보겠습니다. 버핏은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에 대해서 도박판 거래다.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저 버핏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투기다. 그리고 찰스 맹거는 한 수 더 떴습니다. 카지노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얘기했는데요. 결국 어땠을까 하는 측면을 다음 제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자 러빈후들이 반박이 있었죠. 힘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머펫과 맹거에 대해서 신탁방파이다. 이 신탁방법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르상티망을 이용해서 버핏과 이렇게 맹거를 수세에 몰아놨습니다. 이 복수수단은 소셜네트워크도 문자 폭탄입니다. 지금 대선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문자 폭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핏과 맹거의 굴복이다. 로빈후드의 움직임을 인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투자 대상 기업이라든가 우리 정책당국, 금융당국에서도 사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저 버핏과 맹거도 지금의 분위기에 변해서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이런 문제가 치였거든요. 간단히 용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준비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이란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네. 종전의 기득권을 무시하고 뭐냐 여기 나오죠? 기득권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자기가 해서 버핏과 맹거가 지금의 분위기를 모르고 이렇게 무시했던 풍조 이게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득권을 양보하게 됐던 사실이고요. 리쌍티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철학 용어인데요. 반대자의 비합리적, 비이성적 양심과 복수심 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뭐 문자 폭탄 있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사태. 이게 이제 변화된 투자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 선이 벌어진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라든가 투자 대상에서 적대적 행위다,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머핏과 맹거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의 연대 움직임의 대상이 기업이나 정책 당국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이코노미스트들까지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던데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곤혹스럽죠. 네. 작년에 대표적인 게 사실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는 진단. 네. 오락가락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 보더라도 작년에 10만 전자. 우리 동학개미들 손실을 많이 가져갔죠. 예. 1억 비트. 천슬라는 달성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천슬라 깨졌죠. 이런 분위기에서 작년에 뭐 웬만한 사람 다 나와서 10만 전자 1억 비트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지금 뭐 회사 내에서는 이익을 증대시켜서 승진했다 그러는데 뭐 10만 전자 콜스피 4,100 이런 얘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학개미의 손실을 그걸 믿고 했던 사람들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앵커 있잖아요. 네. 작년에 동학개미의 전문성이 얼만큼 뛰어나느냐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 더 뛰어나다 하는 각도에서 아싸와 인싸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해 주셨었죠. 아싸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우리가 기업가라든가 래퍼라든가 유명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저는 전원가는 아싸인지 인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와 이렇게 해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경제 지식은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인사이더는 거기에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코노미스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동학개미 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타겟 대상이 되느냐 하면 작년에 손실을 많이 일으켰던 이런 대목 때문에 저 빨간 줄로 가죠. 이런 대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아웃사이더들을 무시할 것이냐
근데 아울사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 아싸에서 머스크와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게임스톱과 관련해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희귀한 용어들이 있었죠. 기억을 되상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시청자분한테 기억해서 자 머스크 관련해서 게임 스톡이 아니라 게임 스톤크라는 표현을 썼었죠. 네. 그 다음에 마크 쿠반과 관련해서 공매 레스트 고고고고고고 영리 저렇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루비니 교수는 뭐냐 비트코인 폭락과 관련해서 자 이 아웃사이드의 공세에서 대수모를 걸렸죠. 이런 게 이제 작년의 사례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증권사들이 이제는 인사이더로서 기득권으로서 자 전 앵커가 얘기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에 비해서 전 앵커의 의견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동학개미 타겟이 이제는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는 그러나 과거처럼 증권사 소속되어 있는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과거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사실 신문 쪽알이나 읽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방송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도 이제 사실상 그 이렇게 많이 그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증권사도 아웃사이드 영합하는 공동싸움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조지현 사장께서 그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그 한국경제신문에 MBC의 그 아나운서 했던가요? 그 이 무슨 아나운서 이재용 앵커요. 이재용 앵커랑 예. 같이 이렇게 해서 경주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 그 경제꾼 네. 있죠. 이런 것이 사실상 거기 출연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운서 이 아나운서라든가 다른 사람이 같이 증권사를 같이 하는 이런 것이 맞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입장에서 그게 인기를 끄는 입장은 뭐냐 이제는 아웃사이더가 힘이 커지기 때문에 증권사가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공합하는 공동싸움이나 마찬가지로 이 방송에서도 그런 흐름을 잇고 조지현 사장께서 결국은 우리 동학개미 시청자분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 트렌드를 그래서 선도해 나가시는 같이 거죠. 공동으로는 네. 이게 이제 지금 사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국민 화합, 그다음에 재산의 또 공유 경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방송도 그런 쪽으로 트렌드로 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나 힘이 종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또 정리해 주시죠. 네, 그만큼 이제 지금 투자 환경이 예. 기득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수평적 사회가 됐다. 수평적 사회의 가장 큰 도구는 인터넷과 모바일 폰이죠. 소셜 네트워크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서로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킹 소사이티에서 그래 전 국민의 대상으로 해서 사실 집단지성, 그다음에 열린 지수 이것이 특정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코노미스트의 지식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렇게 분위기를 다 후용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자 동학개미 연대 움직이 우리나라의 투자의 건전한 문제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도 올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월 그 이렇게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성향을 증대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자사주를 요새 많이 매입해죠. 이런 것이 동학개미의 항의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이런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들 이제는 그렇습니다. 정직성, 도덕성 가장 중요합니다. 대규모 행령해놓고 우리 주식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수익이 조금 나고 이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대규모 행령이 낳던 그런 문제를 정리하는 게 먼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당국도 MSCI 지수 관련해서 예. 이제는 많이 개선하죠. 그쵸. 개선하죠. 기득권을 버리고 개선하죠. 코리아 디스코인트 해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꼭 좀 말씀드리면 자본시장이 발전이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후보들도 다음 달 9일에 있을 대선을 향해서 갔는데요. 선진국 얘기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본시장이 발전돼야 된다. 자본시장이 발전되면 내가 보다도 국민,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그런 네.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을 탓하기 아니라 나의 정직성, 도덕성부터 먼저 돼야 된다. 더 돼야 된다. 하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본시장이 발전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하는 입장에서 대선 후보들에도 시사점도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투자 손실에 실망한 동학개미들이 이제는 직접 나서면서 K주주운동과 세이브코스피 운동 움직임, 연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